입시왕 시즌 10 겨울방학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수능 영어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겨울방학 공부법 특집 방송 여러 유명한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입시왕 역사상 가장 유명한 선생님이 예전에 삽자루 선생님 나오셨고 박상현 선생님 나오셨고 화학 1타 영어 1타도 저희가 드디어 모셨습니다. 예. 전홍철 선생님입니다. 예. 간단한 소개를 다들 아시겠지만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전 스카이에듀 네. 온라인 오프라인 대표 강사였고요. 네. 지금 이투스 온라인 네. 대표 강사고 청소학원 영어과 대표 강사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금 영통 대찬학원 영어과 대표 강사. 네. 영통 대찬학원과의 인연으로 저희가 아주 귀한 분을 갖다가 선뜻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입시왕 스터디 클럽이라고 하는 관리형 독서실이 지금 영통에 있는데요. 거기서 영통 대찬학원과 함께 콜라보로 윈터스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통 대찬학원 강의를 들으면 이제 할인이 많이 되는 그런 구조로.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클럽에서 아침 한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냥 아이들을 그냥 꼼짝 못하게 저희가 관리를 해드리거든요. 예. 모든 카메라를 다 사방에 배치해서 계속 아이들을 감시하는 그런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통 대찬학원과 함께하는 저희 윈터스쿨 그 수원 근처나 뭐 그쪽 동네 분들은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홍철 선생님 수능 영어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분 아니시겠습니까? 네. 예. 지금 올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조금 평가를 좀 해주시면 간단하게. 자, 일단 네. 제가 수능 영어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네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정말 어려웠냐. 이번에 아이들의 뭐 문해력 떨어지면서 영어 그치, 실력이 그치.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어 때문에 초상 치른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우리가 수점 이하를 빼고 얘기한다면 네네. 작년 수능이 이제 1등급이 7%였어요. 이번 9월이 4%. 네. 그리고 2024학년도 이번 수능도 4%가 4% 나왔어요. 네, 1등급 비율이. 그러니까 절대평가 이후로 1등급 비율이 가장 낮게 나온 시험입니다. 네. 그럼 이게 오롯이 학생들의 학력 저하 때문인가? 네. 라는 건데 그러면 올해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유난히 떨어진다는 건 그동안의 시험의 난이도가 일정했다는 전제가 성립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가 절대평가 이후로 1등급만 우리가 얘기한다면 15, 7, 12, 6, 7, 4이었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매년 1등급은 들쑥날쑥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게 시험은 난이도는 일정했는데 아이들의 실력이 그럼 들쑥날쑥했다는 것이냐? 저는 네.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시험은 확실히 어려웠고요. 어려웠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을 보기 전에 모의평가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2차 모의평가를 통해서 4%가 나왔단 말이죠. 네. 그럼 시험이 이게 어렵다고 판단했다면 수능을 쉽게 냈어야죠. 9월에 그런 징후가 있었으니까. 그렇죠. 왜 모든 책임들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지 이게 좀 전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의 난이도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영어 자체의 난이도가 있어요. 네. 어려운 난이도. 하지만 3교시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래서 1교시, 2교시 즉 국어와 수학이 어려우면 3교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치. 따라서 영어 하나의 어떤 난이도만을 평가할 수가 좀 힘들다는 거고 올해 아이들의 어떤 학력 저하 때문에 시험이 어렵다? 저는 이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다. 확실히 어려운 시험이고 네. 평가원이 뭐 약간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아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올해 이제 그 수능 나온 거 보고 저 이제 입시 컨설팅만 하니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애들 다 영어로 맞춰야 되는데 수능 최저 맞출 때 이거 어떡하냐 이거야. 그렇죠. 이거 너무 전 답답하고 그래서 수능 영어 공부량을 거의 2배로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상담할 때 아이들 공부 계획도 이제 짜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이들도 좀 소홀히하게 생각하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수능 영어. 그냥 뭐 절대 평가니까 뭐 꾸준히 나는 1, 2등급 찍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 이제 예비 고3들이 본격적으로 수능 영어 공부하지 않습니까? 네. 공부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많이 봅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는데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경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국영수를 놓고 봤을 때 네. 어떤 과목을 제일 잘해라고 얘기하면 애들이 좀 고민하다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어떤 과목을 제일 못한다고 생각해? 그럼 대박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굉장히 만만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대평가라면 차라리 시험이 어려우면 괜찮지만 절대평가에서 영어로 우리가 최저를 맞추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을 때 네. 영어가 어렵게 나오면 아이들이 멘붕에 빠진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따라서 절대적인 시간의 양을 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국어에 쏟는 시간은 반 이상은 제발 영어에 쏟아달라라는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선생님 지금 수학도 바쁘고요, 그렇죠. 탐구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무슨 뭐 영어를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하지만 네. 이제 실제로 보면 이제 영어가 앞으로 강자 우리가 최저를 맞출 때 가장 전략적으로 영어를 갖고 들어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근데 영어가 이렇게 어렵게 나오니까 네. 자기가 조금만 공부하면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데 네. 지금 4%라는 거죠. 네. 4%는 100명 중에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스스로 자기를 평가해 봤을 때 내가 100명 중에 4명이 들어갈 수 있을지를 잘 스스로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됩니다. 네. 이게 뭐 내년에 또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어쨌든 저는 6% 7%가 가도 이게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렇죠. 힘들죠. 예. 뭐 10%까지만 가면 조금 쉬울 수 있는데 6% 7% 안에 드는 것도 되게 힘든 일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아이들은 되게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인데. 그렇죠. 예. 근데 90점 넘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이들이 이제 고3쯤 딱 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영어 공부 시간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단어도 안 해요. 그렇죠. 특히 이제 고3 11월 모의고사나 이럴 때 막 90점 넘겼고 막 1등급 계속 찍었던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학 파야 되거든. 그렇죠. 탐구도 파야 되고 수능 국어도 안 하다가 하려니까 또 시간 없고 그래서 영어 공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줄어드는 걸 많이 목격하는데 실제로 현장에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까? 아 그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학원을 다니는 비율이 굉장히 줄었고요. 아. 그리고 아이를 상담을 할 때도 어떤 공부를 주로 해야 하면 수학이 거의 대부분을 그치 차지합니다. 뭐 수학은 일단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국어. 그리고 영어는 어떻게든 되겠지. 나중에 한국사 시작할 때 같이 시작하고 실제로 인강의 어떤 매출도 여름방학 이후에 좀 오히려 증가한다는 거죠. 예전에는 겨울방학에 확 올랐다가 네네네. 여름방학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제는 처음에 좀 로우하다가 여름방학 때부터 급상승한다는 그때 이제 거죠. 급하니까 막. 그러니까. 응? 6월 모의고사 때 박살 나갖고 이제.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가르쳐 봤을 때 제가 20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가르쳐서 이제 의대를 가는 20년이나 하셨어요? 네. 동안이시네요. 아 죄송합니다. 의대를 가는 데도 있고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의대를 갔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 가르쳐서 의대를 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3 때 처음 받아봤을 때부터 아이는 이미 의대 갈 아이예요. 이미 막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고 있는 아 그런 그래요? 아이예요. 네. 느낌이 다릅니까? 네. 딱 보면? 다릅니다. 이미 뭐 이렇게 성인 군자가 딱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가 언제부터 공부를 잘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네네. 그걸 쭉 중3 때부터 공부를 되게 잘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단기간 내에 공부 이제 성적 향상은 되게 힘든 어떤 시험 구조가 됐다. 네. 굉장히 일찍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시험 제도가 됐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특히 이제 수능은 이제 거의 중학교 때 쌓인 누적 학습량이 엄청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뭐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 이제 뭐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한다. 시간이 너무 적고 최소 국어 공부 한 2-3시간 할 거면 절반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또 아이들이 이제 수능 영어 하는데 이제 막 좀 망하는 케이스 뭐 또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네, 이번에 이 9월 2차 모평부터 네. 그리고 수능에 이어지는 어떤 공통 분모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킬러 문항은 제거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 없다고 얘기하니까 네,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네, 없죠. 네. 그러면 다른 어떤 특징을 잡아내자면 네. 킬러 선택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킬러 선택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굉장히 네. 정교해졌다라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어떤 쉬운 수능에서는 양측으로 많이 승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양측으로 승부가 안 나는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아까 문제만 막 많이 풀어도 어느 정도 대응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고 내가 이 문제를 특히 대입학과 관계 있는 유형, 주제 제목 그리고 빈칸 여기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정교하게 출제가 되기 아,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내가 그냥 단순히 맞았으면 동그라미 치고 행복해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왜 맞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선택지 4가지가 어떤 부분 때문에 틀렸는지를 스스로 분석할 수가 있고 그걸 연습하는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보통은 이제 국어가 네. 선택지가 좀 치사하잖아요. 말장난도 많고 그래서 국어 선생님들이 맨날 이거 하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다. 영어도 그럼 이거 하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아, 그게 9월 달부터 두드러진 경향이에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영어도 이거 막 오답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선지 분석하는 거. 한 가지 그래도 좀
바람직한 거는 네. 킬러 문항을 없앤다고 하면서 되게 추상적인 지문, 과학적인 지문, 철학적인 지문은 사라진 게 맞아요. 맞아요. 그건 없앤다고 그랬어. 네, 그래서 뒤에 한국말을 읽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지문들은 맞아요. 아, 그 정도는 그런데 아니야? 문제는 선택지가 2번도 되고 3번도 될 것 같은 문제는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 어려운 걸 해낸 시험이 9월 시험과 이번 수능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지문으로 어떻게 애들을 괴롭히지 못하니까 그렇죠. 방법은 선택지를 또 말장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아이들이 삐끗하면 간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나 뭐 선지 분석을 마치 국어 선지 분석하듯이 영어도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맞습니다. 두 번째 네. 단어도 문제인데요. 네. 단어를 그전까지 우리가 단어를 얼마나 외우냐 그러면 저 하루에 단어 60개 외워요. 네네, 100개 그렇죠, 외우게 애들. 하고 예. 영어에 써 있으면 한국말 옆으로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하면서 외운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그 거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 이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2020년 수능 31번 오답률 1등 문제가 어카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카운트가 1번 계좌, 2번 설명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는데 아, 그래요? 그때 수능에서는 중요성이라는 뜻으로 나왔고 그해 수능 이게 오답률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도 관점이라는 뜻이 있지만 네. 작년 9월에는 이게 관점이 말고 원근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 모든 책들은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은 이렇게 다이어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 네. 아이들은 1번 대표적인 단어만 면에 외우고 그것만 외우면 내가 이 단어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젠 다이어를 꼭 알아야 되고 그리고 다이어가 나올 때마다 그걸 확실히 확인해 두는 그런 습관이 필요한 사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지금. 아니 근데 다이어가 원래 영어 한 단어가 뜻이 평균 2개, 3개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든 단어가? 맞습니다. 그거 언제 다 외웁니까? 근데 그걸 이제 사전에서 찾으면 굉장히 많지만 네네. 시중에 나와 있는 그 괜찮은 책들은 그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이미 이제 잘 정리된 책들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첫 번째나 뭐 두 번째 정도만 살짝 보고 그렇죠. 이제 넘어가다 보니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로 내버리면 애들이 딱 헷가닥 가는군요. 또 치사하네. 물론 이제 학원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저처럼 경험이 많은 강사들은 네. 이 단어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나오고 어떤 단어는 외울 필요가 없고 어떤 단어는 외울 필요가 있는지 또는 이 단어는 어떤 품사로 나오는지를 알려주지만 학생들이 혼자 공부한다고 했을 땐 그런 부분들을 분간하기가 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단어 외울 거 맞습니다. 좀만 더 꼼꼼히 봐라 이거네요, 그냥. 맞습니다. 힘들어. 맞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뭐 아이들이 좀 잘못된 거 있을까요? 일단 이번 그 수능 끝나고 나서 네. 수능 끝난 날 EBS 뉴스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유튜브에. 아, 네네네. 이제 EBS에서 운영하는 공간인데 거기서 이번 시험을 취재하신 분 그리고 감수하신 분들이 나와서 이번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게 있습니까? 네, EBS 뉴스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걸 제가 정말 그런 일이 없는데 입시왕 빼고 제가 다 풀 버전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네네. 다 들어봤습니다. 아, 네. 거기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마치 나한테 강요하는 것처럼 맨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 얘기를 네. 합니다. 그 얘기를 갖다가 고지고대로 제가 받아들였을 때 네. 공교육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수준이라는 말은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EBS 연계규제 3권을 얼마나 편하게 풀 수 있는 수준의 학생이 도달할 수 있는가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2월 달에 출제가 되는 수능 특강부터 그게 극강의 난이도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 3권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잘 풀 수 있고 자유자재로 풀 수 있다. 그러면 아이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 어떤 성적에 또는 실력이 다다랐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 문제를 자기가 이게 수능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네. 곧 내신에 출제가 되니까 내신처럼 이 아까운 질문들을 소비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2월 달에 수능 특강 문제가 나오게 되면 내가 네네. 이게 수능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과연 이 문제를 수능에 나왔을 때 풀 수 있을지 없을지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기준으로 EBS 3권을 꼭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내신에서 어차피 다루니까 아이들이 이제 막 외우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근데 그 이 지문을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신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나무와 숲이 있다면 네. 이 내신은 나무를 보는 과정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수능은 숲을 보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요? 아이들은 이 지문을 그냥 직접 연계로 나오기 때문에 직접 연계처럼 이걸 외운다는 거죠. 지문을 외우고 그 주제를 외우고 제목을 외우고 문장의 구조를 외우고 그 글의 흐름을 외운다는 거죠. 근데 그 지문은 그렇게 소비해버리기 너무 아까운 지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실력이 된다면 네네. 2월 달에 수능 특강 나오자마자 이 문제들을 문제풀이용으로 한번 꼭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제풀이라는 거는 수능 이렇게 문제죠. 시간을 재고 그렇죠. 마치 수능 문제를 푸는 것처럼 맞습니다. 긴장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한번 해봐야 된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보통은 그냥 외우려고만 하고 아이들이 맞습니다. 뭐 내신 공부하듯이 하는데 네. 어차피 직접 연계는 안 되니 네. 수능에 뭐 냄새를 맡는 겁니까? 그렇게 그렇습니다. 풀면서 계속. 그렇죠. 어느 정도 난이도로 나오는지를 아마 그 정해주는 기준은 저는 EBS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EBS만 풀면 저걸 1등급 맞을 수 있어요? 솔직히.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1등급이 나오고 아슬아슬한 2등급이 나오는 친구가 네. 만약에 EBS 문제만 반복해서 푼다면 저는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진짜로? 보는데 문제는 2등급이 간신히 나오는 거나 아니면 2등급이 되지 못했던 친구들은 EBS 문제를 좀 나중에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문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담에도 그래요? 불구하고 EBS 세 권의 교재는 굉장히 수능과 닮아 있는 교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EBS 교재 세 권은 정부가 지정한 시험범위예요. 이 정부가 지정한 시험범위 세 권을 안 풀고 수능자에 간다라고 하는 건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지. 생각합니다. 예. 그럼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또 뭐 있어 그거? 뭐 영어 독해, 독해 있습니다. 독해. 그거를 좀 일단 그거 걔네들이 핵심 뭐라고 해야 돼? 네, 핵심 교재. 메인 중에 메인이에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마치 수능 문제 푸는 것처럼 문제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도 계속 분석해 나가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한 2, 3등급만 왔다 갔다 해도 이 네. EBS 교재를 혼자 풀고 분석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정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EBS 교재가 굉장히 극강의 난이도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풀 수 있는 양이 되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네네네. 만약에 이게 영어만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지만 네. 아마 영어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수학하다가 시간 나오면 아마 영어를 할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게 될 것이고 한 책당 거의 한 250개 정도의 지문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혼자 풀기가 좀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도움을 받으면 좋긴 좋고, 그렇죠. 뭐 인강이라든가 뭐 동네 현강을 듣든. 근데 저는 뭐 이 유튜브에서 좀 유튜브니까 말씀드리지만 네. 저는 EBS에서 영어 강의 듣는 걸 굉장히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EBS는 공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학생들은 결국은 어떤 특정한 지문에 나와 있는 특정한 단어를 몰라서 이 지문을 헤매고 또는 잘못 논리를 짚어 나가는데 EBS 강의를 제가 보다 보면 EBS 선생님들이 그 모든 강의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난 이 단어를 몰라서 헤매기 시작했는데 EBS 강의는 그 단어를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것이 약점인지를 파악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따라서 혼자 문제를 풀고 나중에 해설 강의 정도로만 EBS 강의를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고 보통 학원이나 다른 부분들 인강 같은 것을 좀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EBS 강의는 저도 다 좋은데 조금 이제 뭐라고 해야지? 뭐 예를 들면 가르쳐야 될 게 1부터 100까지가 있으면 이게 알아주죠. 공교육 거니까 이걸 뺄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1부터 100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를 이제 그 수능 영어를 대비하는 관점에서는 그게 오히려 약간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어려운 지문과 논리가 있는데 나는 이 지문과 논리를 혼자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은 그림까지 그리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럼 아이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오히려. 선생님이 뺏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하위권에겐 좋을 수 있으나 이제 2등급에서 1등급이 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EBS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래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능 영어를 좀 잘하려고 거의 1, 2등급 맞기 위해서 또 뭐 핵심 포인트 같은 게 또 뭐 있을까요? 자, 이제 1, 2등급을 받기 위해서 몇 가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일단 3등급 이하 친구들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내가 그래도 이 국영수 중에 영어는 좀 해 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그 친구들이 대부분 앞으로 넘어가면 그 영유 출신들이 많은데 아니 언제적 영유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네.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뭐 우리 토마스 케빈 아닙니까 나. 네. 일단 중하위권 3등급 이하 3등급 친구들. 이하? 네. 네. 이제 사실 3등급은 뭔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안정감이 있어요. 3은 뭔가 2랑 가깝고 2는 1랑 가깝단 말이에요. 맞네. 그래서 영어가 3등급이 나오면 자기가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죠. 영어 3등급은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영어 진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70점대란 말이에요. 좀 듣기 평가만 다 맞아 37점이에요. 그러면 37점만큼만 더 맞으면 3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진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 2등급 정도가 나와야 그래도 어떤 명함을 내밀 수 있지. 3등급은 영어 아직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네. 어떤 접근성을 전혀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네네네. 3등급 이하 친구들은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말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효율성. 이 아이들이 제대로 3등급 이하가 영어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꾸준히 영어 공부를 안 해왔다는 얘기고 그러면 네. 이 아이가 단기간 내에 성적을 올리길 원해요. 그래서 그놈의 그 효율적인 공부만을 쫓고 공부법을 공부하고요. 강의를 구경하고요. 교재를 쇼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이 굉장히 도치가 돼요. 자기 뽕에 취해서 내가 수험생이 됐구나. 수험생 코스프레하는 자기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네. 정신 승리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자기가 5분 이상 네. 5분 이상 집중을 할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5분 이상 집중했다면 3등급이 나올 리 없다. 선생님 그 학생들한테 이렇게 맞아보신 적 없으시죠? 너 뼈를 때리시네 지금 한 30초 동안 대한민국 수험생 한 70%에 해당하는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제가. 네 맞습니다. 너무 근데요. 속이 시원해 내가 지금. 그리고 나 한번 다시 듣고 싶은데 잠깐만 뭐라고 엄청 빨리 얘기하시고 공부법을 공부하고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공부법만 찾아다니고 공부하고 강의를 구경하고 교재를 쇼핑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막판에 밀리다 보면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요즘 인스타그램에 보면 그런 거 있는데 내 강의를 1개월만 들으면 1등급이 될 수 있다. 3개월 안에 영어 도사가 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에 혹해요.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말도 안 되는 것을 그걸 쫓게 됩니다. 그런 허위 광고가 누가 봐도 정상인들은 허위 네네네. 광고인데 그걸 혹하는 마음에 이게 정말 이게 될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효율적이라는 말에 매몰되지 말라는 첫 매몰되면 안 번째. 된다. 두 번째. 네. 걔네들이 꼭 가성비 맨날 따지거든. 두 번째는 네. 대학생 과외 하지 말 것. 대학생가요? 왜요? 저는 대학생 그들은 일단 내신으로 따지면 네. 그 대학생들은 해당 학교에 대한 어떤 출제 경향 그리고 출제 지식 그리고 자료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아이들은 내가 네.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봐주는 선생님을 원하기 때문에 과외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유명한 대학교 친구들은 자기가 한 번도 공부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못 해본 애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네네. 뭐 주요받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네네. 따라서 그리고 제가 더 저렴합니다. 심지어. 네. 그러니까 아니 20년 경력의 이제 유명한 강사와 일개 대학생을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더 경험이 많고 훌륭한 교재와 또 출제진을 갖고 있는 저와 네네. 대학생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들은 하다가 잘리면 그냥 그만입니다. 그쵸, 책임감도 그쵸. 없어요. 네. 따라서 따라서 대학생과에는 절대 비춥니다. 무조건 전문가에게 영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모든 과외 선생님이 다 그런 건 거의 아니지만 그럴 좀 거라고 이제 대학생 대학생. 선생님들은 특히나 뭐 맞습니다. 그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아무리 영어를 잘하고 그래도 전문성 수능에 있어서는 전문성 확실히 떨어진다. 네. 그러니까 수능을 하려면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무조건. 맞습니다. 예, 저도 그리고 세 100% 번째. 이건 100% 동감합니다. 세 번째 예.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근데 매일 공부를 안 할 거란 말이죠. 3등급 이하는. 분명히. 우리가 다이어트 하는 법을 몰라서 다이어트 못하는 게 아니죠. 네.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고민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공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항상 보통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3등급이면 하루에 영어 공부를 몇 시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3등급이면 하루에 3시간 해야 됩니다. 4등급이면 하루에 4시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니까 그치. 출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일단 겁을 먹고 공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3시간 하라 그러면 최소한 2시간을 하면서 고민을 하자. 내가 어떻게 3시간을 하냐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그리고 영어가 3등급이라면 네. 왜 다른 과목은 더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어 수준으로 계속 밀린다는 거죠. 그럼 계속 영어를 못하는 상태로 하게 될 거고 그럼 나중에 결국 믿을 건 영어밖에 없게 될 거라.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해놓은 시간대가 없으니까 영어를 따라잡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할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3등급 이하라는 친구들은 결국 나중에 최저 맞출 때 영어를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 어머님들은 이제 학원 보내고 하니까 이제 다 공부를 하는 줄 아셔요. 우리 아이들이 뭐 매일같이 영어 하겠지 이렇게 착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머님들은 정신 차리셔야 되고 고3 가면 진짜 안 하더만. 맞습니다.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시간이 안 나와요. 네. 깜짝깜짝 놀라고 진짜 뭐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단어장 보면 진짜 다행인 아이들도 진짜 있어요. 그 정도로 아이들의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 있고 아이들이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거의 매일 진짜 3등급 이하는 2-3시간 정도는 할 각오를 해야 올라간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게다가 이제 요즘 어머니들에게 사교육비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야, 그치. 그래서 제일 그렇죠. 먼저 예. 뭘 보내냐면 수학을 보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제 예. 국어를 보내겠죠. 네. 그래서 어머님들 무슨 얘기하냐면 영어만큼은 좀 인강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인강을 지금 16년 하고 있어요. 네. 인강의 완강률이 모든 사이트 통틀어 30%를 넘지 않아요. 10명 중에 3명이 네. 10명 7명들은 완강을 하지 못합니다. 예. 아이들은 그 인강을 자기 장바구니에 담아놓는 것만으로 이미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라는 거죠.
그럼 그게 안 되면 학원을 보내야 됩니다. 그게 네. 안 되면 인강을 아이들은 듣지 않아요. 그리고 인강 선생님 얘기를 잘 듣고 그대로 숙제하고 그대로 복습하고 하면 이미 상등급이 안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빨리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게으름을 인정을 하고 네. 학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3등급 아이들의 특징이 어쨌든 좀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네. 애매하죠. 애매하죠. 예, 애매하고 자기가 또 한다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예, 또 아예 안 하진 않아. 그래서 막 뭐라고 하긴 좀 그래. 근데 그 고비를 못 넘잖아요, 애들이. 맞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 근데 어쨌든 핵심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 인정하는 것부터가 진짜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애들은. 아, 넌 영어 못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못해.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좀 중하위권 아이들 뭐 이렇게 또 얘기해야 되는 거 있나요? 네. 중하위권 아이들은 네네. 일단 기출을 하지 않습니다. 왜 왜냐면 기출 문제는 기출 문제 1년에 다뤄야지. 10수억이 투자가 되는 가장 양질의 문제예요. 기본적인 실력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등급 이하 친구들은 기출 문제를 그냥 이렇게 푼다라고 하는 건 기출을 경험해 본다는 거지, 기출을 통해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을 예상할 실력이 없어요. 그리고 그건 대부분의 어떤 수험생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출 문제부터 푸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기가 맞출 수 있는 그 유형별 접근법부터, 그리고 단어부터 공부를 해야지 기출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막 애들 고3 때 이제 그 뭐 마던가 뭐시기 사잖아요. 그렇죠. 맨날. 그래갖고 이제 해갖고 맨날 푼단 말이야. 맞습니다.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안 말씀이에요? 됩니다. 그럼 축구로 치면 뭐랑 똑같냐면 네, 네. 대한민국 축구가 빨리 월드 클래스가 되기 위해 맨날 브라질하고 붙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맨날 쥐어 터지나 똑같습니다. 아, 이게 선진 축구구나 하고 나는 항상 여기서 축구를 한다는 거죠. 저는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네네네. 해요. 먼저 대학생들하고 한번 붙어와서 골 넣는 연습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뭐 태국하고 일본하고 붙고 그다음 중국은 그냥 패스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잉글랜드 브라질하고 붙어야 되는 네, 그쵸, 거지. 그쵸, 그쵸. 처음부터 브라질하고 주구장창 붙는다고 아, 처음에 그런 우리 의미구나. 브라질 수준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막 기출 문제 푼다고 나대지 말고 이제 기본적인 어휘부터 단어부터 배우자. 각 유형별로 좀 정리된 책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아까 또 EBS 얘기하셨으니까 뭐 그런 것부터 천천히 가야지 그냥 3개년치 풀고 앉았고 이러지 말라고 제발. 뭘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단어부터 외우자. 아, 영어 공부를 단어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단어부터 알겠습니다. 외우자. 단어도 네. 안 외울 것이다. 그러니까 3등급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잠깐 우리 이거 방송 정지 먹는 거 아니야? 악플 달리고?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비난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에요. 아니, 저도 비난을 좀 이제 받아야 됩니다. 비난을 받아야 저는 돼요. 아닙니다. 저는 여태까지 아니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영어 네. 3등급이 나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그쵸. 충원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충원을. 그러니까 예. 사랑, 저희가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잖아요. 예, 충원을 하는 겁니다. 무례 행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이게 정화돼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인 거고 또 뭐 또 포인트 뭐 있습니까 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그 공부 자세를 습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세. 아이들은 이 자세. 우리가 영어 같은 경우에 70분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아이가 일단 7분부터 집중하는 것부터 해보자. 음. 분명히 7분도 집중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이 7분을 집중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버려야 될 건 핸드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핸드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되고 있는지를 인정을 하셔야 돼요. 네. 이게 부모님이 너 핸드폰 쓰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화가 나지만 네. 자기 스스로 핸드폰부터 버려야 됩니다. 정말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7분도 집중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탑워치 해놓고 7분 집중할 수 있는지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가 결국 70분을 집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7분, 그다음에 17분, 27분 이렇게 조금씩 집중 시간을 좀 늘려나가는 연습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집중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게 요즘은 어쨌든 스마트폰이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없애고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이들이 재수를 하게 돼서 어떤 재수종합반에 가게 되거나 독학재수학원에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자습할 수 있구나라고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핸드폰을 빼앗겼기 때문에. 거기 뺏기니까 이제 맞습니다. 예.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재수하면 정신 차리죠 애들이. 네. 그러니까 핸드폰이 없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순공 시간들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핸드폰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지고.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또 안 버리겠죠 아이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재수학원에 가던가 그때 후회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핸드폰 얘기까지 좀 해주셨고, 그럼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좀 해 그래도 네. 1, 2등급인데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제 1, 2등급이 네. 유지가 된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문제를 틀려서 1, 2등급을 받고 있는지를 일단 판단하셔야 됩니다. 아, 그 분석을 해야 네. 되는구나. 가장 중요한 지문은 가장 어려운 유형들은 빈칸 순서 삽입이에요. 그치. 그리고 빈칸 순서 삽입과 나머지 유형들의 난이도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빈칸 순서 삽입만 틀리면서 내가 1, 2등급을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젠가 1등급을 받고 안정된 1등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 하지만 내가 빈칸 순서 삽입을 말고 다른 유형을 껴서 1, 2등급을 받고 있다. 그럼 거기에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 가능성이 높고 되게 럭키하게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따라서 위험한 빈순삽 이후에 이 유형들을 일단 다 맞고 그다음에 빈칸 순서 삽입 중에 쉬운 유형들을 먼저 맞고 그다음 빈순삽 중에 어려운 유형들을 나중에 나가는 이 공부 방법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2등급을 받고 있는데 듣기를 틀린다? 이건 굉장히 럭키하게 2등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듣기를 틀리는 순간 3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 그쵸. 2등급을 받을 수 없고 예. 어법을 틀리는 순간 1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틀리는 유형들을 일단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하고 맞습니다. 예, 그냥 운으로 맞춘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 빼고 다 맞으면 어쨌든 이제 천천히 하나씩 정복해 나가면 되는 거고 유형별로. 예. 그게 아니면 또 기초적인 걸 또 열심히 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두 번째로는 예.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가장 중요한 교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BS 교재입니다. 자기가 EBS 교재에서 얼마나 이걸 맞고 얼마나 틀리는지를 스스로 확인해 보셔서 이게 수능 문제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어떤 실력을 점검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젠 그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학원이나 인강을 들으셔야 되고요. 1번이 답이라면 1번이 왜 답이고 왜 2번, 3번, 4번, 4번은 왜 안 되는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보통 1번은 답이면 2, 3번은 소재는 같지만 서술형이 이제 서술이 다르고요. 네. 4, 5번은 아예 뜬금없는 얘기일 수가 많단 네네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내가 분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가 선택지 분석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어 하듯이 영어도 맞습니다. 참 꼼꼼하게 최상위권을 노린다면. 맞습니다. 뭐 그리고 해야 그 되는 거. 이후에 이제 기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맞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EBS가 먼저입니다. 지금. 아, 그래? 네. 왜냐하면 예전까지 이제 기출 문제라고 하면 최근 3개년, 전 영어는 3개년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기출은 작년 9월 2차 모평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올해. 그렇죠. 올해 거. 올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6월 시험 끝나고 나서 9월 시험 사이에 뭔가 문제가 바뀌거나 출제가 바뀌지 않는데 네. 올해는 굉장히 특이한 일이 있었죠. 네. 대노가 있었고 경로가 있었고 그래서 뭔가 이제 문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네. 이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어 때문에 출발했단 말이에요. 예, 네, 뭐, 뭐 그래서 이제 처음 영어까지 시작은 이게 그렇게 했죠. 왔는데 네. 그래서 영어가 6문제가 제거가 됐습니다. 근데 6문제가 제거된 것 중에 저는 4문제는 좀 이게 왜 킬러 문제지라고 생각했지만 네. 작년 빈칸 문제와 작년 순서 문제는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 컸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없앤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어에서 킬러 문항이 제거된 걸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네. 작년 순서 문제와 작년 이 빈칸 문제는 논리적으로 사실은 답이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빈칸 문제 같은 경우에는 not A but B가 있으면 not A but B면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B의 빈칸이 뚫려야 정상인데 네. A의 빈칸이 뚫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출제가 사실은 굉장히 엉뚱했다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 문제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거가 된 후 출제가 된 네. 올해 9월 올해 모의평가가 가장 중요한 기출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기출은 올해 9월과 올해 수능, 수능. 이 두 개를 거의 외우다시피 1, 2등급 친구들은 다시 풀어야 됩니다. 여기 어떤 구문이 나왔는지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 여기 단어 중에 어떤 것들이 이제 다이어로 나왔는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정리를 꼭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완벽한 기준점이 되는구나. 맞습니다. 완벽한 기준점입니다. 근데 그거 그냥 지금 구해갖고 대충 한번 풀어본 다음에 뭐 그렇죠. 점수 채점 맺고 이러지 말라고. 그렇죠. 어떤 소재가 나왔는지, 어떤 논리 구조가 있었는지, 이게 원인과 결과인지, 아니면 뭐 대조의 글인지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갑자기 또 영어 출제 스타일이나 이런 게 또 변화가 돼버리니까. 맞습니다. 이런 것도 좀 포인트가 있네요. 그 이제 예비 고3들 수능 얘기 좀 해봤는데 예비 고1이나 예비 고2 아이들도 이제 슬슬 수능 준비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얘들 어떻게 합니까? 네, 일단 안 하고 있을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예비 고1, 고2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내신 문제거든요. 네. 내신이 저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분명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 내신을 벌써 빠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그 어디서 뭐 이렇게 화염병 같은 거 맞거나 이런 적 없으시죠? 근데 이제 내신은 네. 못 하는데 네, 네, 모의고사는 잘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엄마들한테 이렇게 핑계를 그동안 대면서 정신 승리했을 거래요. 네. 학교 선생님이 되게 출제를 이상하게 문제가 이상해. 네, 뭐 문제가 실수야. 이상해. 선생님이 엄마, 이상해. 뭐. 고약해. 날 싫어하시나 봐. 예. 이런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그 학교에 1등급을 받는 애가 없어야 정상인데 근데 그런 문제를 1등급을 계속 꾸준히 받는 아이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근데 이 아이들의 어떤 부모님의 설득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모의고사는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나는 엄마 정시형 인간이야. 그렇지.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아이가 내신은 못 나오는데 정시가 잘 나오는 이유는 중3 때 선행학습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학원들에서 선행학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중3 아이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문제들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그 문제를 이제 답 맞추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래서 유형별 학습법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답은 기가 막히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지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파악이 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신이라고 하는 건 구문과 문법 그리고 서술형 영작을 베이스로 한 시험이고 그쵸, 이것이 그쵸. 가장 어렵다는 얘기죠. 공부하면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런데 네가 정말 못하는 건 이 내신인데 이 공부한 걸 잘 채워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부분 즉 자기가 선행학습으로 어느 정도 떼웠던 것을 나의 진짜 영어 실력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착각이구나 그게 또. 따라서 지금 겨울방학이잖아요. 내신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그래요? 모의고사를 먼저 잡을 때가 아니에요. 까불지 말고. 네, 내신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신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어휘와 그다음에 구문과 문법이기 그쵸, 때문에 그쵸. 지금은 이 공부를 해서 내가 그동안 문제를 모르고 풀었다면 조금은 알고 이번 중간고사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느껴야 됩니다. 유의미한 변화를 느꼈다면 거기서 자기가 어느 정도 성취를 느낄 것이고 그 성취를 통해서 그다음 기말고사, 그다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대해서 계속 발전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성취감을 통해서 영어 실력도 향상될 것이고 그러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그 성취감을 바탕으로 수능 공부하는 건 수능까지 그렇게 어려운 간다. 일이 아닙니다. 아. 근데 이 영어는 못하고 이 영어는 잘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당장 급한 내신 성적부터 먼저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의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어휘, 뭐 어법, 구문 분석 이런 것들을 갖다가 탄탄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맞습니다. 엄마들은 우리 아이가 그걸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안 합니다, 어머님들. 네. 예, 안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변화를 좀 하자면 영어까지 순번이 안 돌아와요. 맞아, 수학이랑 국어 하느라 분명히 허덕일 예, 거랍니다. 예. 그리고 수학은 할 거고요. 국어는 하는 척을 할 거고요. 네. 영어는 이렇게 눈으로 보고 있으라고 하는 그쵸,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안 온다는 얘기죠. 거의 뭐 한국사만큼 안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좀 학원 선생님이 문장 해석해 주는 거 좀 구경하고 말 맞습니다. 그대로 이게 말 틀렸다고 그러면 틀렸구나 답 고친 다음에 그냥 넘어가잖아요, 애들이. 맞습니다. 뭐 다시 분석하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아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살짝 이제 조금 늦어가지고 저희 입시왕 방송 나와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 없을까요? 예. 자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제가 네.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이게 학생 때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에 나오게 되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면 남하고 비교를 하는 일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네. 본격적으로 자기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다면 남과 비교가 될 거예요. 똑같이 공부하는데 쟤는 1등이 되고 나는 이제 1등이 안 된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많이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보편적인 공부법은 있지만 절대적인 공부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 자기에게 잘 맞는 강의와 강사를 찾아서 네. 꾸준히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나는 개념 강의를 듣고 있는데 쟤는 문제풀이를 듣고 해서 그 아이의 문제풀이를 내가 듣는다고 내가 따라가는 게 그쵸, 아닙니다. 그쵸. 누구나 네. 자기에게 맞는 공법이 있으니 네. 그것을 빨리 찾아서 자신만의 공법을 구축하고 매일 꾸준히 하고 나만 바라보면서 나의 공부법과 나의 실력이 향상되는 것을 인정하고 바라보고 네. 그걸 계속 꾸준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할 거 열심히 해라. 주제 파악하고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통 대찬학원에 그리고 이투스의 1타 영어 선생님 전홍철 선생님 너무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너무 재밌는 얘기들과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갔는데 이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충원을 해주신 겁니다. 네, 잘 새겨 들으시고 잘 새겨 들으시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파악하시고 내가 할 것들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영어 어렵습니다. 네, 이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영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진짜 어렵고 저는 전략적으로도 점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수능 영어 전웅철 선생님과 함께 겨울방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그럼 좀 쉬었다가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